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찬우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 5주차입니다. 오늘 교재는 113쪽 챕터 5 사회복지 정책과 경제입니다. 지난주에 4장에서 우리 사회복지 정책과 재원에 관한 부분들을 다루었다면 그 재원이 경제적인 가치에 의해서 어떻게 분배될 것이냐라는 측면하에 경제에 관한 부분들을 오늘 다뤄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경제 성장이냐 또는 경제가 후퇴되느냐에 따라서 오늘 사회복지 정책은 대단히 미묘하게 갈등의 요인들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 수업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복지 정책과 경제 성장,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 정책과 투자, 세 번째는 사회복지 정책과 저축, 마지막으로 경기 변동과 사회복지 정책입니다. 산업화 초기 개발경제 시대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이른바 선성장 후분배라고 해서 사회복지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생각한 사람이 굉장히 많죠. 특히 경제 관료들의 시각에서 보면은 상당 부분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가 발목을 잡는다. 이런 표현들을 아주 적나라하기도 합니다. 이들의 논리는 매우 간단하고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얼마 안 되는 성장의 과실을 어떻게 골고루 배분할 수 있겠냐. 설사 배분한다 해도 그 배분에 따라서 국민 최저의 복지는 보장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재투자 재원, 투자 재원이 부족해진다고 보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힘들겠지만 경제 성장을 위한 투자를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남은 부분을 조금씩 배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현실적인 경제 성장과 관계된 맥락입니다. 사실 이런 맥락은 후진국 국민들에게는 다소 설득력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인식이 과거의 산업화 초기부터 시작되었던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여전히 우리 국민들 대부분 경제 성장과 사회복지 이걸 양립할 수도, 그래서 두 마리의 토끼를 함께 잡는다 그래서 양수 경장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어려우니 결국 사회복지를 대립적인 관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교재 113장 첫 번째 그런 측면에서 오늘 동영상 한 편 보고 그런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보다 가입자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네, 어제 나온 개편안이 담고 있는 주된 내용과 또 한계를 김진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재정 안정과 소득 보장, 연금 개편의 두 마리 토끼 중에 정부는 소득 보장 강화를 택했습니다. 보험료는 올리지 않거나 조금만 올리면서도 기초연금과 묶어 해법을 내놨습니다. 문제는 재정입니다. 네 가지 개편안 모두 현재보다 기초연금을 올립니다. 월 30만 원씩 주려면 2030년에는 한 해 32조 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안처럼 40만 원으로 올리려면 43조 원이 있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결국 미래의 젊은 세대에게 부담을 더 떠넘기는 꼴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와 함께 미래 세대의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되는데 이번에 개혁안에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미래 세대의 부담 가중 문제에 대해서 거의 대책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초연금 인상이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을 망설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많이 받으면 국민연금에 기댈 필요성이 그만큼 줄기 때문입니다. 출산율 감소와 기금 고갈 시점 등을 고려해 정부 스스로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해놓고 정작 현행 유지안까지 포함해 제시한 점도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가지 방안을 냈다는 것은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돼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입 기간과 소득에 따라 수급액에 큰 차이가 나는 문제에 별 해법을 내놓지 못한 것도 한계라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된다, 양수겸장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경제와 복지라고 하는 재정에 관한 부분들이 늘 갈등을 갖게 되죠. 대립적인 관계에서 오늘 이런 측면에서 한번
선 이해를 하고 수업에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직사각형의 한쪽 면, 이걸 페인트로 색칠을 한다고 쳐봅시다. 페인트 칠하는 면과 그렇지 않은 뒷면, 반대편은 색칠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 과학에서 메비우스의 띠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충분히 양수 겸장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메비우스의 띠에 보면은 SK 통신사의 그 표시이기도 해요. 한 점에서 시작해서 페인트 칠을 시작하면 결국은 안과 밖 모두를 칠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자연의 원칙들에 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설명을 한다면은 상단부에 있는 종이를 가지고 접어봅니다. 그냥 일자로 접는 게 아니라 한 바퀴 이렇게 180도를 꽈봐요. 그런 다음에 붙이게 되면은 한 점에서 출발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갈 때 위와 아래, 안과 밖의 경계가 없어진다는 그런 성질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런 그림들이 여러분들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방앗간에 가보면 방앗간 벨트들이 이렇게 메비우스의 띠처럼 한 바퀴가 꼬여 있습니다. 가만히 손을 따라서 가보면은 이렇게 가보면은 결국 안과 밖의 경계가 없다는 그런 성질들을 우리가 충분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회복지 정책과 경제성장 이 두 마리의 토끼를 가지고 선성장 후분배라고 하는 양면성의 논리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는데, 하단에 AID 그림에서 수도꼭지를 큰 틀에서 탱크에다 물을 담아갖고 다음 단계 이렇게 분배를 하다 보면은 마지막 단계는 어떨까라고 하는 그 위트 있는 그림들을 볼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선성장한 다음에 성장이 되고 난 다음에 후분배하자라고 하는 이런 양면성의 논리들에 대한 부분을 어떤 원칙을 갖고 있냐, 우선 파이를 키우고 나누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트리클 다운 이펙트라고 하는 이런 경제적인 효과성에 대한 부분들을 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힘들지만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를 먼저 하고 남은 부분을 조금씩 배분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제성장, 즉 선성장 후분배의 정책 결정권자, 특별히 경제 관료들이 사회복지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경제성장 대 사회복지, 이건 결국 대립적인 관계로 양분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경제성장 과실 과연 국민에게 전달되고 있느냐, 동영상 한번 자료 보시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이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지 측정한 지수가 국내에서 처음 발표됐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삶의 질은 전반적으로는 높아졌지만 경제 성장의 과실은 고루 분배되지 못했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지난 2006년에서 2015년 사이 10년 동안 1인당 실질 국내 총생산 GDP는 29%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늘어난 경제 규모만큼 국민 삶이 나아졌는지는 의문입니다. 계속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 사회이고 그런 문제가 가장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질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양적으로 경제적으로 성장은 했지만은 그래도 생활이 보편적으로 빈부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보장이 안 된 사람들 많이 있죠. 경제 성장과 국민 행복 사이의 괴리는 이번에 처음 발표된 삶의 질 지수에서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삶의 질 지수는 소득, 복지, 교육, 건강, 환경 등의 분야에 걸쳐 객관적 경제 통계와 주관적 설문조사를 합친 80개 지표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전반적인 생활 수준 향상으로 10년 사이 삶의 질은 11.8%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1인당 실질 국내 총생산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5분의 2에 불과합니다. 경제 성장의 과실이 온전히 국민에게 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소득만 놓고 봐도 경제 3대 주체인 가계, 기업, 정부 중 가계만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30조 원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을 냈고 정부는 세금을 예상보다 10조 원이나 더 걷어 나라 국가는 풍성합니다. 반면 가계 실질 소득은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소득 격차가 벌어지고 비정규직 차별은 더 심해져서 양극화로 인한 삶의 질 저하도 만만치 않습니다. 개인의 어떤 소비 생활과 실제로 전체 경제 성장 간의 어떤 괴리를 나타낼 수도 있는 건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분배 구조의 문제를 보여줄 수도 있는. 경제 성장이 국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차기 정부 최대 과제로 꼽힙니다. YTN 권석입니다. 자, 경제 성장에 따른 과실들은 결국 국민에게 어떻게 전달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분배의 정의들이 실현되지 못하는 우리 삶들을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자, 결국 복지국가, 웰페어 스테이트, 복지국가는 뭐냐라는 측면에서 원론적인 측면에서 정의를 좀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복지국가는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복지의 증진과 확보,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의 추구를 국가의 중요한 임무로 하는 국가가 되겠죠. 국민 생활의 최저 보장, 이건 당연히 정부의 의무, 책무입니다. 사회보장이 긴급진환, 긴급피난, 보조적으로서가 아니라 보편적 시민의 권리, 즉 사회권으로서의 확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복지국가는 뭐냐? 보편적인 시민의 권리로서 생존권을 국가가 보장하고 복지의 증진과 확보를 정부의 책무로 갖고 있고 행복의 추구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아마 베버리지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 아니겠냐. 오늘 수업에서 사회복지 정책과 경제에서 한 이슈로 또 우리가 깊이 관심을 갖고 수업에 임해야 될 두 가지 단어가 있다면은 신자유주의와 사회투자국가, 다소 좀 생소한 용어가 되겠지만서도요, 사회복지 정책과 경제를 논할 때 이 두 가지의 이념적인 부분들을 좀 이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된 자료이지만 신자유주의 대 사회투자국가, 한번 자료를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오늘 수업으로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업도 시민사회도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하려면 정치에 개입해야 됩니다. 어떻게 개입할 것이냐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의 상호관계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새롭게 등장한 것이 신자유주의입니다. 신자유주의입니다. 내 신자유주의는 작은 정부하라, 규제 철폐하라, 노동 유연화, 이 말은 해고를 자유롭게 하라, 공기업을 민영화하라, 그리고 개방. 오늘날 보수의 정치인으로서는 여전히 이 주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서 양극화, 사회적 갈등의 심화, 비정규직 노동자 등등 미래 경쟁력의 저하 문제가 지금 새롭게 발생하고 있죠. 한편으로는 소위 제3의 길 사회투자국가론이 신자유주의의 극복을 위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진보의 새로운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사람이 경쟁력이다. 어떤 정부를 가질 것인가는 여러분이 선택합니다. 어떤 정부가 앞으로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내가 간단하게 오늘 내일의 선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보수주의의 문제점은 정의가 없고 연대의 가치도 없고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전략도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진보적 시민민주주의를 한번 해보자. 진보적 시민민주주의를 한번 해보자. 저는 변호사 시절부터 보수 진영으로부터 너 시장주의자 맞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너 분배주의자지. 그런데 한편 진보 진영이라는 곳으로부터는 너 신자유주의자지.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좌파 신자유주의자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개념이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죠. 비꼰다고 한 얘기입니다. 질문을 자꾸 하니까 한쪽엔 좌파라고 한쪽은 신자유주의라고 하니까 나는 좌파 신자유주의자요. 비꼰다고 말을 했더니 야 이거 무슨 큰 건가 싶어가지고 또 심각한 어조로 열심히 말하고 쓰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또 저를 비판하면서 그 인용도 하고 야 그래서 말 조심해야겠구나. 앞으로 말 조심하겠습니다. 말 조심하겠습니다. 오래된 자료이면서도 불구하고 사용되었던 용어들이 최근 특별히 사회복지와 경제라는 측면 하에서 정책적 갈등은 결국 사조의 흐름 안에서 어떤 신념과 가치 그리고 국민적 공감이냐 그런 측면에서 신자유주의와 사회투자국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깊이 있게 이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돌아온다면은 사회복지 정책과 경제성장에 대해서 두 가지 좀 나눠봅니다. 첫 번째로는 인적 자본론과 케인즈 이론입니다. 인적 자본론과 케인즈 이론. 먼저 그럼 인적 자본론에 대해서 살펴보죠. 과연 사회복지는 경제성장을 저해하는가? 라는 질문 앞에 단호히 그렇지 않다. 국민들의 건강과 교육 수준을 증진시켜 노동력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 서비스 그리고 충분히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학습화되었다고 한다면 교육복지정책, 경제성장에 필요한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게 만들어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라는 그런 측면의 관점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건강보험, 질병에 걸린 노동력 치유하게 되죠. 또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 진단해서 건강한 시민으로 하여금 산업화 현장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하죠. 노동 현장에 복귀시키고 교육정책은 청년들의 지적 수준을 향상시켜 생산성이 높은 노동력을 배출한다. 이를 인적 자본론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케인즈가 잘 규명한 바와 같이 사회복지 정책은 유효 수요를 창출하죠. 결국 뭐냐? 공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소비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측면 하에서 케인즈 이론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사회보장 연금을 수급하는 노인들, 젊은 시절 자신의 연금을 부담하죠. 그래서 그 연금으로 시장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데 이들의 구매력은 시장에서의 수요를 증대시키고 나아가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하죠. 일본의 경우 우리보다 더 초고령화 사회인데 일본 경제의 소비의 중심이 65세 이상의 은퇴자들이 연금을 가지고 소비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에 기여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실업자나 공공부조 대상 빈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경제 불황의 이들의 구매력은 상당한 위력을 발휘하게 되죠. 따라서 케인즈 이론은 복지국가를 정당화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고요. 하지만 그러나 그의 이론은 신자유주의의 특세와 함께 설득력을 상실하고 1970년대 두 번에 걸친 오일 쇼크로 경기 후퇴와 또 높은 실업률이 겹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자 미국과 영국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린 주범으로 케인즈주의 복지국가를 지목하면서 경제정책 기조를 케인즈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전환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사회복지 정책에서 중요한 인적 자본론 그리고 경제학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케인즈 이론 이 두 가지는 무엇보다도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고 그 노동력을 통해서 경제성장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의 노후 소득이라고 하는 연금을 통해서 그 연금의 수요자들이 생산성 있는 소비의 주체다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정책의 한 측면입니다. 이와 다르게 신자유주의는 뭘까? 자유주의보다 또 새로운 거예요. 복지국가를 경제성장의 장애물로 간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조의 중심 이론이고요. 이들이 문제 삼은 것은 복지국가의 높은 재정 지출이에요. 대규모 정부 지출은 총통화량을 증대시키고 총통화량의 증가는 인플레이를 가져오고 또 높은 인플레이는 높은 실업률과 결합하고 결국 경제 활력을 약화시킨다 보는 것이죠. 아울러 신자유주들은 고복지가 경제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근로유인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하는 것이죠. 아주 쉽게 얘기한다면은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시장이 활성화시키자. 이게 신자유주의입니다. 결국 복지가 많은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복지의 수혜자로서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고 복지의 수혜자로 남는다. 따라서 이것이 근로유인을 약화시키고 근로유인을 약화시키니까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 이라는 것이죠. 월드뱅크가 기본적인 이 사조의 지류를 갖고 있습니다. 복지국가의 높은 재정 지출, 총통화량의 증대는 인플레이를 가져오고요. 인플레이가 되면 높은 실업률이 발생하고 실업률이 높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경제 활력이 약화된다. 라는 측면하에서 신자유주의가 갖고 있는 사조를 우리가 이해합니다. 예를 든다면 사회보장연금은 부가 방식으로 전환돼야 된다. 이런 지류입니다. 국가의 재정 부담이 크다라는 측면하에서 노동 생산성을 저하하고 경제 성장에 장애가 되겠죠. 또 높은 사회보장세는 낮은 가처분 소득으로 이어져서 높은 노동 비용이 들게 되고 노동 비용이 높으니까 취업률이 저하되고 따라서 관대한 연금은 조기 퇴직자를 양산하고 이 조기 퇴직자인 사람들로 인해서 낮은 경제활동 참여율이 나타나고 경제활동의 참여율이 낮으니까 경제 성장이 저하된다. 이런 의미의 내용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115쪽 그림 5-1에 사회보장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월드뱅크의 입장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보죠.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특별히 사회보장세. 이건 세금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사회보험료이지만 사회보험료 가운데 앞에 우리 4장에서 재원에서 다루었듯이 사용자 부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사회적인 인건비로 취급하지 않고 우리가 제품을 생산하는데 투입돼야 될 생산 단가로 보는 거죠. 따라서 사업주가 부담해야 되는 사회보험료가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노동비용이 증가되고 노동비용이 증가가 되니까 가처분 소득이 감소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노동비용이 증가되므로 경제활동 참여율이 감소가 되고 활동 참여율이 감소가 되니까 취업률이 저하돼서 경제성장을 저하한다는 한 논리고 또 다른 논리는 연금 급여의 증가, 즉 앞에는 우리가 부담하는 부담률이라고 한다면 지금 얘기하는 급여의 증가라고 하는 것은 은퇴 이후에 연금을 받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연금의 대상자가 증가되면 급여도 증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급여가 증가되니까 사람들이 굳이 뭐 이렇게 오랫동안 일할 필요가 있어? 조기 퇴직하지. 퇴직해서 연금을 받으면 되잖아. 그렇게 되니까 적절한 산업 현장에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 현장에 있지 않고 경제활동 참여율이 감소가 되고 따라서 일하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경제성장도 저하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신자유주의가 갖고 있는 이론의 입장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다면은 재난이 가져온 불평등, 복지의 확대냐 라는 측면에서 동영상 한 편 보시면 빈곤은 차별적이지만 스모그는 평등하다.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는 말이겠지만 그 영향만큼은 결코 공평하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코로나19가 그렇습니다. KBS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이후 소득이 줄었다는 답변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매우 줄었다는 경우만 떼서 살펴봤습니다. 월소득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엔 40%가 그렇다고 답했지만 700만 원이 넘는 경우엔 13%에 그쳤습니다. 직종별로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자영업자는 44%에서 소득 감소가 컸지만 사무 전문직은 17%입니다. 이 같은 차이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먼저 방과후 강사 박지은 씨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저는 10년째 초등학교에서 한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등교 수업이 미뤄지면서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계약서를 처음에 이제 3월 초에 그래도 썼는데 그때 계약서 쓰고 이제 단 한 번도 학교를 못 온 거죠. 오늘은 출근하기로 했던 학교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서류 방과후 강사 서류 떼러 왔습니다. 네네. 서울시가 주는 특별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수업을 못했다는 증명이 필요해서입니다. 2달째 수입은 없습니다. 남편 혼자 벌어 대학생 2아이까지 4식구 살림을 하다 보니 생활은 더 빠듯해졌습니다. 고용보험엔 가입돼 있지 않습니다. 노동자가 아니라서랍니다. 퇴직금도 없습니다. 보통 석 달 단위로 계약을 하다 보니 한 학교에서 몇 년을 일한 경우에도 퇴직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 계약서에는 저희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라는 항목이 1번으로 사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등교 수업을 한다지만 방과후 수업은 학교장 재량이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 느낀다기보다는 그냥 명확해진 것 같아요. 저희들의 신분. 나는 방과후 강사입니다. 박지은 씨가 말하는 신분. 몇 년을 한결같이 열심히 일해도 보호받을 수 없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흔히 사회보험 사각지대라 부르는데 임시직이나 플랫폼 노동자 등이 대표적입니다. 청년 구직자들도 여기에 속합니다. 한 번도 취업해 본 적이 없다는 이유로 당장 실업급여부터 받을 수 없습니다. 작은 경력 하나 얻기도 참 어려운데 어떨 때는 그런 청년 지원 제도 같은 거에 들지도 못한다는 거에 가끔 자괴감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전공을 살려 관광업계 취업을 준비해왔던 터라 걱정은 더 커졌습니다. 과연 업계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생기고 다른 시험을 준비해야 할까? 당장의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가장 힘든 건 예측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앞날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려보고 희망하면서 달렸던 게 있는데 갑작스런 실업에 고용보험이 힘이 되지 못했던 이유. 가입 대상을 임금 근로자로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고용보험 취지에 맞게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생각에 공감대가 커지고 있지만 문제는 방식과 재원입니다. 비슷한 고민을 했던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볼까요? 프랑스는 우리나라처럼 고용보험료를 임금 근로자와 고용주가 함께 부담해 왔는데요. 2년 전 자영업자와 자발적 퇴직자 등을 실업급여 대상에 확대했습니다. 대신에 임금에 부과하던 보험료를 없애고 소득에 세금을 더 부과해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대신 고용주 부담은 높아졌습니다. 덴마크 모델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모든 근로사업소득에 노동시장 분담금을 부과해 재원을 마련한 건데요. 사실상 세금처럼 걷겠다는 것이라서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처럼 고용주가 명확하지 않을 땐 국가가 고용주 몫을 내는 절충안도 있고요. 노동 형태에 따라 보험료와 보장 범위를 다르게 해서 가입자를 최대한 늘리자는 안도 제시됐습니다. 중요한 건 결국 사회적 합의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가든 가입 대상과 보장 범위가 넓어지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정치 지도자의 적절한 희망과 비전 제시, 어떤 사회 집단들을 갈라놓지 않는 프레임을 제시하면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주는 것이 지금 가장 필수적이죠.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신자유주의는 노동력이 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시장 경제에 맡기자, 그런 측면에서 신자유주의의 활발한 성장은
우리 사회를 일하는 사람과 일할 수 없는 사람으로 구분하는 그런 양립된 관계를 형성하게 됐어요. 앞서 살펴본 동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결국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 양분화되다 보니 시장경제 안에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소득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 불균형적인 분배 부정에 의해서 양분화된 행태를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사회복지 정책과 투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경제가 성장되려면 투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시각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냐면 궁극적으로 사회보험과 투자라는 측면, 과연 사회보험이 투자일까? 라는 측면 하에서 한번 논의해보죠. 첫 번째로 사회복지 정책, 특히 사회보험은 기업의 투자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원론적으로 말해서 기업의 보험료 부담으로 재정이 충당될 때 투자가 감소된다. 이건 신자유주의자들이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은 맥락이죠.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보험료는 기업의 노동비용이지요. 또 그만큼 이윤이 줄어들죠. 따라서 보험료 부담이 크면 클수록 투자 여력은 줄어든다는 것이 바로 기업의 보험료 부담 증가는 이윤을 감소하고 투자 여력을 감소한다라고 하는 이론이죠. 그런 측면에서 기업의 보험료 부담이 과중된다면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시키려는 유인이 발생하게 되죠. 그 유인이라는 게 결국 뭐냐?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자동화 아니겠어요? 보험료 부담이 큰 노동집약적 산업 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기술집약적 또는 자본집약적 산업 구조로 대체하려는 노력들이 발생하죠. 이는 자본으로서는 투자 증대를 뜻해요. 투자의 증가와 경제 성장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볼 때 이런 경향은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과 고용의 확대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경제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건 사실입니다. 다시 설명해 볼게요. 보험료 부담이 증가되니까 산업 구조 조정이 필요해서 자동화가 되죠. 그러니까 자동화시키려니까 투자가 증대되고 투자가 증대되니까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니까 고용이 증대된다. 이런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나 눈앞에 보험료 부담이 더 큰 관심사인 개별 자본가가 이러한 장기적인 투자 재고 효과를 어느 정도 중시할지는 퀘스천이죠. 자, 그런 측면 하에서 우리가 사회보장연금의 투자 효과에 대한 것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신자유자들은 사회복지 정책이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앞서 주장하고 있어요. 이들은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투자가 촉진되어야 하고 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높은 저축률이 필요한 것이죠. 소비가 미덕이라고 본 앞서 얘기한 케인즈와 아주 상반된 이론입니다. 사회복지 정책, 특히 사회보장은 보험료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월드뱅크는 특히 부가방식 연금에 대해 아주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부가방식 연금 급여를 통해 지불되는 막대한 돈의 대부분이 소비되고 있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죠. 이 부가방식과 이 부가방식에 반대되는 것이 적립방식인데 이건 바로 이어서 뒤편에서 사회복지 정책과 저축에서 다시 한번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좀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방식이라고 하는 건 필요한 것을 지금 모두가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낸 돈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한다고 그러죠. 뭐 대표적인 게 우리의 건강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은 1년에 필요한 돈이 총 예를 들어 10조다. 그러면 10조를 모두가 내서 그에 다 쓰면 돼요. 자, 그런 측면에서 대부분 소비되는 것이죠. 이걸 지적하는 것이 바로 월드뱅크 신자유주의자들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돈을 투자로 유도해야 되겠지 않겠어요? 그렇기 위해서는 부가방식 연금을 어떻게 적립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장할 수밖에 없죠. 왜냐? 결국 적립방식의 사회보장연금은 투자 효과를 갖기 때문이죠. 돈을 모아놓고 쓰질 않으니까 적립방식 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연금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갖다 꼭꼭 묻어둬야 돼요. 은행에다도 넣어야 되고 주식에다도 넣어야 되고 결국 그 얘기는 민영화라는 측면 하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이처럼 부가 방식을 적립 방식으로 바꾸고 운영을 민영화시키면 연금 펀드에 막대한 자금이 적립되겠죠. 이렇게 조성된 막대한 자금, 결국 자본시장으로 유입되고 그럼 기업은 투자 여력을 증대시키게 되죠. 따라서 월드뱅크는 완전 적립 방식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투자 수익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대단히 낙관적입니다. 돈을 그렇게 투자하고 민간 자본들이 기업에다가 적극 투자하면 생산성이 유발되고 또 그랬던 취업들이 되고 소득이 창출되고 따라서 경기가 활성화된다. 이렇게 굉장히 낙관적인 입장인 것이죠. 가입자들이 투신사의 역량을 전문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단기적인 부침이 있는 경제라도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무엇보다 투자 수익률은 경제의 장기적인 건전성에 좌우되기 때문에 그리 우려할 바가 아니라는 논리죠. 그리고 정부가 투자 약정의 수익률을 적절하게 규제할 수 있어 투자 수익의 위험은 물론 그에 따른 정치적 위험까지 피할 수 있다고 보는 굉장히 낙관론적인 입장이죠. 그러나 전통적으로 부가방식 연금을 지지해온 국제노동기구 ILO나 국제사회보장협회는 월드뱅크의 이런 주장에 대해 매우 비판적입니다. 이들은 월드뱅크가 사회보장 연금의 민영화가 자본시장의 증대를 가져온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대표적인 칠레, 물론 다른 나라의 자료를 보아도 연금 민영화가 자본시장을 증대시키거나 활성화시킨 증거 없어요. 자본시장의 증대가 경제성장을 가져온다는 주장 역시 연기금 투자 대상인 자본시장, 예를 들어 주식이나 채권보다는 은행과 같은 재무중개시장이 정보를 균형 있게 또 기관의 비용이나 거래 비용 등 투자 효율성이 더 높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일본이나 독일과 같이 은행 중심의 투자 패턴을 가진 나라들이 투신사가 투자의 중심축을 이루는 앵글로색슨 국가보다 투자 효율성이 더 높다는 사실을 비춰볼 때 믿을 수 없다. 이런 것이죠. 아주 쉽게 표현하면 은행에다가 안정적인 금리를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할래? 안 그러면 주식에다가 투자를 해서 뻥튀기 할래? 결국은 위험을 얼마나 분담하며 그리고 이윤을 극대화시킬 것이냐, 이 두 가지 측면은 곧 투자의 효과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 사회보험과 투자라는 측면은 바로 도표, 첫 번째 기업의 보험료 부담 증가라고 하는 측면이 결국은 이윤을 감소시켜서 투자의 여력을 감소한다. 또 산업구조 조정을 통해서 투자가 증대되고 경제 성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고용이 증대된다라고 하는 부담료의 부담 증가라고 하는 이 영향평가라고 하는 측면들을 우리가 사회보험과 투자라는 측면에서 이해해 보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사회보장연금이 가처분 소득을 감소하고 그 가처분 소득이 감소됨으로 저축을 억제한다라고 하는 비판론적인 입장, 또 연금 때문에 조기 퇴직을 하게 되고 저축이 증가된다라는 측면, 무엇보다 수직적 소득 재분배가 소비 지출을 증가시켜서 저축을 감소한다라고 하는 상당 부분 여러 가지 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내놓을 수 있습니다. 자, 교재 118쪽 넘어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회복지 정책과 저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보장 연금과 저축 그리고 경험적인 연구를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 연금의 소득 재분배 효과하고 저축, 이 관계가 있습니다. 사회보장 연금에 가입한 저소득층, 이 소득 재분배에서 유리하면 소비가 증가해 저축이 감소하는 건 당연한 거죠. 또 고소득층이 더 오래 살아 소득 재분배에서 유리하고요. 장수 효과로 인해 저축이 감소하게 되고 사회보장 연금의 소득 계층 간 수직적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으면 소비지출 증가로 저축이 감소한다는 것. 그래서 그림 5-3 보면은 사회보장이 저축, 소비, 인플레에 미치는 영향이 연금에 따라서 저축을 억제하고 또는 저축을 증가하고 아니면 소비 지출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저축이 감소된다는 이런 기본 틀들에 대한 것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사회복지 정책과 저축에 있어서 경험적 연구에 대한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사회학에서의 경험적 연구는
가설에 따라서 그 결과가 신뢰도가 좀 다소 떨어집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120쪽에 나와 있는 표 5-1 각 그 연구자들이 연구했던 내용과 그 연구의 결과들을 조금 살펴보면 궁극적으로 왜 이 연구들이 계량화하는 데 상당한 한계가 있고 그래서 각 그 연구자들에 따라서 결과물이 다르다 그런 시각들이 나오는 것들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미국 하버드대에서 그 저축 관련 자료 분석 통해서 일관되게 나왔던 자료는 사회보장 연금이 저축을 감소시킨다라는 주장이에요. 뭐 그 얘기 뭐냐면은 연금이 없으면은 우리가 개인 은행에다 이런 투자들을 본인들이 저축을 하게 되죠. 근데 연금이 있게 되면 결국은 연금을 믿고 개인적인 저축들을 덜 하게 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 연금이 없을 경우 근로자는 자신의 노후 대비 위해서 매년 보수의 약 4분의 1을 저축하는데 미국의 사회보장세 지금 현재 소득의 12.5%를 분담하고 있으니까 결국 근로자의 개인 저축의 절반 정도를 사회보장세가 차지하고 있으니 사회보장세가 저축을 감소시키고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이런 이유로 부가방식 연금의 개인 계정으로서의 전환을 강력히 주장하는 한 축이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사회보장세와 개인연금 간의 대체관계, 즉 사회보장세가 증가하면 개인연금 가입률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밝히는 내용들이죠.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은 궁극적으로 경험적 연구 결과를 가지고 산출된 내용이에요. 사회보장연금과 저축과의 관계는 확실치 않다는 것. 연구를 했는데 어떤 연구는 확실하다, 어떤 연구는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결국 사회보장연금의 저축 효과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이 생애 주기 모델에 입각한 횡단 연구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는 계량 경제학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연구의 한계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될 건 궁극적으로 사회보장연금과 저축이라고 하는 거에 상관관계에 있어서 시각은 다를지라도 분명한 사실들은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편에서 교재 118쪽 한번 살펴보시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사회복지 정책과 투자에 있어서 민영화를 반대하는 사람이나 찬성하는 사람이나 모두 동의하고 또 의견 일치를 본 게 있다고 한다면 두 가지인데 하나가 뭐냐? 민영화가 저축률, 투자율, 경제성장률 높이는 것 아니다. 그러니까 꼭 민영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데 동의했고요. 그리고 또 전제 조건이 저축률이 같을 때 연기금, 즉 연금은 정부가 관리하거나 아니면 또 민간에게 맡기거나 간에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같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시사하는 바를 좀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면에서 생애 주기 모델과 횡단 모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간략하게 살피면 첫 번째 생애 주기 모델은 사회보장연금의 저축 효과를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 횡단 연구, 뭐 두 가지 얘기하지만 저축 이유가 노후 대비만 있는 건 결코 아니고 또 거의 모든 횡단 연구가 사회보장연금이 저축에 미치는 영향을 과장하고 있다라는 이런 측면하에서 결국 노후 대비 저축을 모두 방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좀 의문스럽다라는 측면하에서 두 가지 연구에 대한 부분들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건 세 번째 124쪽 부가방식 연금과 적립방식 연금의 저축 효과입니다. 두 가지 동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는 건강보험, 우리의 건강보험은 부가방식이고요. 국민연금은 적립방식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가방식과 연금방식에 대한 적립방식에 대한 부분들 동영상 보고 수업 다시 논하겠습니다. 네, 37년 만에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이 소득 중심으로 대폭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집과 자동차는 있어도 소득은 없는 사람들은 건보료가 줄어들게 됩니다. 황수연 기자입니다.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만,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이 때문에 소득은 거의 없는데도 집과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로 건보료를 과하게 부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상당수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부동산은 일정액을 공제한 뒤 보험료를 매기기 때문입니다. 성별이나 연령, 가족 수에 따라 보험료가 추가되던 규정도 사라집니다. 또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상관없이 2만 원 안팎의 최저보험료만 내면 됩니다. 대신 건보를 산정 시 반영하는 소득의 범위는 넓어져 은행이자 등 금융소득과 연금, 임대소득도 포함됩니다. 또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 있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건보료를 따로 내야 합니다. 형평성 있게 한다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고, 부가체계 전과 후의 보험료 수입은 갖도록 하는 재정 중립을 이제 목표로 한다, 원칙으로 한다. 정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이달 말께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JTBC 황수연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매달 보험료로 소득의 9%를 내죠. 직장인이라면 회사가 절반을 내주니까 4.5%만 냅니다. 그리고 연금은 생애 평균 소득의 40%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비교해도 낸 돈보다 받는 돈이 더 많죠. 그렇다면 이거를 총합했을 때 구체적으로 얼마나 이익일까요? 그리고 이 이익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통계청 인구와 수명 전망 그리고 거시경제 관련 전망치를 조합해서 30년간 연금을 부은 평균 소득 남성의 시뮬레이션 모형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만 74세인 1945년생은 3.75배나 큰 이익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또 만 64세인 1955년생은 3.27배, 1965년생은 3.1배, 3.01배 이런 식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이익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역시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장 큰 이유인데 더 큰 문제는 이대로라면 언젠가 연금 적립금이 고갈된다는 겁니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고갈 시기는 오는 2057년입니다. 정부는 적립금이 고갈되면 다른 선진국들처럼 1년에 필요한 연금액만큼만 보험료로 걷는 부과 방식으로 바꾸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방식이 됐을 때의 보험료 부담입니다. 오는 2065년 제도가 부과 방식으로 바뀌었을 때 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봤더니 소득의 3분의 1을 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금에 부은 돈보다 나중에 받는 돈이 더 적어져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게 오히려 손해가 됩니다. 정부가 지난해 밝혀놓은 국민연금 개선안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게 보고서의 의견입니다. 결국은 보험료를 높여야 합니다. 받는 연금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천천히 보험료를 높여서 22년 뒤인 2041년까지 보험료율 17%가 된다면 그리고 연금을 받을 나이도 68세로 미룬다면 오는 2100년까지 기금 고갈을 막으면서 낸 돈보다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이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국민연금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 중 아무래도 사람들을 가장 불안하게 하는 건 기금의 고갈입니다. 아무리 부어봤자 결국 미래 세대의 손해가 전가된다면 지금부터 방향을 틀어야 하지 않을까요?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각 국가별로 이런 기금, 연기금이라고 하는데 운영 방식을 완전 부과 방식이냐, 완전 적립 방식이냐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요. 거기에 따라서 중간에 절충안이 부분 적립 방식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짧은 시간 안에 그 부과 방식의 연금과 적립 방식의 연금을 설명하기는 한계가 있고 다만 저축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본다면 아래 하단에 적립 방식의 장점이라고 하면 인구 구조의 변화에 강하고 재정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 적립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국민연금처럼 보험료를 capture하여 그것이 일정 부분 기금으로 모일 때까지 적립시켜 놓는 걸 우리는 적립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보험료의 평준화도 있고요. 제도 성숙기에 자원화려하는데 장점도 있고요. 적립기금의 조성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장점과 달리 단점이라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에 대단히 취약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에 문제가 생기고 경제 성장의 과실을 연금 수급자에게 배분할 수 없고요. 연금을 받기 위해서 장기간의 보험료 불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여해야 된다. 이와 달리 부과 방식의 장점은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연금의 가치를 보호할 수 있고요. 경제 성장에 비례해서 연금의 실질 가치를 높일 수 있죠. 완전 연금을 즉각적으로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장점과 달리 부과 방식의 단점이라고 하는 인구 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왜? 이 돈을 낼 사람들이 부담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점점 줄고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과연 누가 얼마만큼 부과를 해야 될까? 결국 연금을 부과해야 될 사람들이 인구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부과 방식은 굉장히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후세대의 부담이 과중하다, 재정 운영이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이런 단점 때문에 우리가 적립 방식이냐 부과 방식이냐 이 두 가지를 그냥 일률적으로 선택할 것이 아니라 기금의 적립의 규모라든지 실제적으로 수혜자들을 어느 범주까지 둘 거냐라는 등 다양한 변수에 대한 부분들을 종합하여 중장기적인 기금의 운영 방식들을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저축 효과라는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경기 변동과 사회복지 정책입니다. 페이지 126쪽입니다. 앞에서 사회복지 정책이 저축, 투자, 경제 성장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죠. 그런데 역으로 경기 변동이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 특히 사회보장에 대한 경기 후퇴와 인플레의 영향이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살펴봅니다. 하나는 사회보장에 대한 경기 후퇴의 영향인 것이죠. 경기 후퇴는 사회보험의 재정 수입을 감소시키게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출은 증가됩니다. 재정 수입의 감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소득 수준이 감소돼서 보험료 수입이 감소되고, 실업자가 증가하니까 보험료 납부하는 사람들이 수가 감소하고, 사회보장 기금에 보유한 자산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경우죠. 지출의 증가란 뭐냐 하면 실업자가 증가해서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업보험, 또 실업이 야기한 가족 해체, 이 관련된 공공부조의 지출이 증가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 조기 퇴직으로 노령연금 수급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관련 연금의 지출이 증가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인플레이가 사회보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인플레이는 사회보장의 수입을 감소시키고 사회보장의 지출을 증가시킨다. 인플레이가 사회보장 수입을 감소시키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가 인플레이로 소득이 실질 가치가 감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0,000원을 가지고 10개의 물건을 사는데 인플레이가 되면 10,000원을 가지고 10개가 아니라 5개밖에 못 산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로 사회보장 기금의 실질 가치가 감소하기 때문인 것이죠. 아울러 인플레이는 장기적으로 사회보장 기금 수입의 실질적인 가치도 하락시키죠. 인플레이는 사회보장 지출을 증가시키고, 인플레이는 최저 수준의 생활하는 인구의 소득의 실질 가치를 하락시키고, 또 이를 보상하기 위해 사회보장기금의 지출이 증가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 경기 후퇴의 영향, 동영상 하나 보시죠. 올해 세계 경제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을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 IMF가 예측했습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3%,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2%로 낮춰 잡았습니다. 박예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경제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을 것이다. IMF 국제통화기금의 전망입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도 석 달 전 3.3%에서 마이너스 3%로 대폭 낮춰 잡았습니다. 미국 마이너스 5.9%, 유로존 마이너스 7.5%, 일본 마이너스 5.2% 등 189개 회원국 중 150개 국가의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예상했습니다. If the pandemic fades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thus allowing a gradual lifting of containment measures and reopening of the economy, our baseline assumption is for a partial recovery in 2021. 이 같은 전망은 대부분 국가의 경제적 혼란이 2분기에 집중되고 사업장 폐쇄로 올해 근무일이 최고 8% 줄어들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도 올해 마이너스 1.2%로 낮춰 잡았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OECD 국가 중엔 가장 높은 수준이고 미국, 일본 등에 비해 하락폭도 크지 않다고 해석했습니다. 조업 일수 타격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반도체와 같은 수출 업종들은 코로나19에 상대적으로 덜 영향받은 영향이 있습니다. IMF는 각국의 보건 지출 확대와 대규모의 선별적인 재정, 통화, 금융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적 대유행이 길어지거나 내년에 재발한다면 성장률은 3%포인트 더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인플레이 영향에 관한 자료 하나 보시죠. 21일간의 경제 여행 20. 인플레이션이란 무엇인가요? 아휴, 배추 가격도 올랐고 생선 가격도 올랐네. 돈의 가치가 갈수록 떨어지니 큰일이야.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돈은 그대로인데 돈의 가치가 왜 떨어져요? 하느니 손에 10,000원이 있다고 생각해봐라. 지금 10,000원을 가지고 1,000원짜리 과자를 몇 개 살 수 있니? 그거야 당연히 10개죠. 그래, 맞았다. 그런데 과자 가격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랐다고 생각해봐라. 그러면 이제 10,000원으로 과자를 몇 개 살 수 있니? 5개요. 그래. 하느니가 갖고 있는 10,000원은 그대로인데 과자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과자의 개수가 줄었지. 이게 바로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것이 아니고 뭐겠니? 아하,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수가 줄어드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는 거군요. 안녕하세요. 21일간의 경제여행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행을 시작해볼까요? 우리나라에서 거래되고 있는 물건의 종류는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물건들은 저마다의 가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격이 오른 물건도 있으며 가격이 내린 물건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들 물건 가격을 평균해서 가격이 오른 물건이 더 많으면 물가가 올랐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가격이 내려간 물건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이때는 물가가 내렸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물건 한 개에 대해서는 가격이라고 말하지만 많은 물건들의 가격을 종합해서 부를 때는 물가라고 말합니다. 물가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내려가는 경우보다 오르는 경우가 더 자주 발생합니다.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우리가 가진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들의 양이 줄어들므로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중훈아, 네가 평소에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심부름도 잘했으니 내가 너의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마. 네 소원이 뭐니? 돈이요. 저에게 돈을 많이 주세요. 알았다. 여기 있다. 모두 가져가거라. 중훈아, 그만 일어나야지. 피곤했나 보네. 낮잠 자면서 잠꼬대까지 하는 걸 보니. 아빠, 한국은행은 돈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왜 한국은행은 돈을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돈이 많아져서 기뻐할 텐데. 가난한 사람들도 당연히 좋아하고요. 물론 한국은행은 마음만 먹으면 돈을 얼마든지 발행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답을 말하기 전에 먼저 돈이 하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들의 거래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보다 2배나 많은 돈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사람들은 물건들을 2배나 많이 사려고 할 것입니다. 즉,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2배로 증가합니다. 그 결과 장난감 가격도 오르고 버스 요금과 컴퓨터 가격도 오릅니다. 우리나라 물가가 2배로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이제 한국은행이 돈을 마구 발행하지 않는 이유를 알겠죠? 한국은행이 돈을 많이 발행해서 우리에게 나누어주면 처음에는 모두 기뻐하겠죠.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시중에 돈만 많아진다고 우리가 부자가 되거나 더 잘 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일해서 재화나 서비스를 더 많이 생산하고 수출을 많이 해야 진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적절한 양의 돈만 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따라서 경기 후퇴는 사회보험의 재정 수입을 감소시키죠. 왜 그러냐면 보험료 수입이 감소되기 때문에. 따라서 지출을 증가시키게 돼서 이 지출이 증가된다는 것은 실업자도 늘고 조기 퇴직자도 증가되므로 사회보장 지출이 증가된다는 이야기고, 경기 후퇴와 달리 인플레이는 사회보장 수입을 감소시켜요. 수입이 감소된다는 것은 실질 가치가 하락되기 때문에 그렇고, 사회보장 지출은 증가시키게 되는데 빈민의 실질 소득이 감소되고 따라서 공공구조의 급여가 증가된다는 측면에서 오늘 인플레이가 사회보장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6장 사회복지 역사에 관해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